이번 시간에는 스프링부트에서 멀티 데이터 소스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멀티 데이터 소스를 구성하는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은 제가 두 가지 정도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멀티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베이스를 두 개 이상을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왜 두 개 사용을 하느냐? 첫 번째로 제가 이제 망분리라는 것을 좀 적어와 봤는데요. 망분리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외부 인터넷에서 이제 서버가 위치한 곳 바깥쪽에서 이제 불법적으로 뭐 소위 말하는 해킹이죠. 네. 해킹을 막기 위해서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분리를 하는 것을 망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부망 같은 경우에는 외부 인터넷이 연결이 되지 않죠. 우리가 이제 SI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원격으로 VDI, 그러니까 원격 가상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바로 망분리에 의해서 개발하는 망을 별도로 구성을 해서 인터넷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거기 안에서 개발을 하게끔 하는 거죠. 금융 쪽 프로젝트 하면 많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 다음에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많고요. 주로 이제 망분리를 하는 이유는 이제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망분리를 이용을 해서 개발도 따로 하고 서버도 따로 별도로 구성하고, 그다음에 내 컴퓨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서버 쪽 개발 환경이나 아니면 서버 쪽 운영 환경에 접속할 수 없게끔 이렇게 막아 놓는 것이 망분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내부망하고 외부망하고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분리를 해서 개발하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이관을 할 때 이제 우리가 멀티 데이터 소스를 구성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우리가 프로젝트를 참여하다 보면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프로젝트를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는 유지가 되고 새로 만들어진 차세대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이관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은 DBA가 이 데이터 이관 작업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차세대 시스템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때 데이터라든지 스키마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DBA 혼자서 하기 힘든 그런 케이스가 있거든요. as is 혹은 레거시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레거시 시스템에서는 코드가 A라고 사용을 했었는데 차세대로 가면서 A, B로 나눠졌다. 그러면 그거는 누가 판단합니까? DBA가 판단할 수가 없겠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개발자가 이제 도와줘야 되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개발자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걸 이제 손으로 일일이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DBA한테 전달해서 DBA 보고 집어넣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개발자가 직접 이제 그 이관 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제 작성을 하죠. 뭐 스프링 배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 이관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레거시 시스템의 DB 정보, 그 다음에 차세대 시스템의 DB 정보가 다르겠죠.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옮겨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짤 때도 데이터 소스가 두 개 이상 필요하게 되겠죠. 자, 이럴 때 멀티 데이터 소스를 이용을 합니다. 멀티 데이터 소스를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코드를 다 준비를 해 왔는데요. 이 코드를 먼저 보기 전에 제가 최근에 느낀 부분들이 뭐냐면은 요즘 배우는 개발자분들은 JDBC를 이제 생으로 이렇게 코딩해 가지고 하는 거는 거의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JDBC 자체도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뭐 저처럼 뭐 지금 스프링부트 같은 게 없을 때 공부했던 사람들이야 뭐 JDBC 알아야 되지만, 뭐 지금 시작하는 개발자분들이 JDBC가 뭐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뭐 공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자바에서 JDBC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JPA도 쓰고 마이바티스도 쓰고 하는데, 그때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접속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스펙을 자바 진영 쪽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JDBC라고 하는 거고요. 이 JDBC를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이제 컨피그 정보, 설정 정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URL, ID, 패스워드 요 세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JDBC만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 때마다 접속을 해야 되거든요. JDBC가 원래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려면은 일단은 그냥 다이렉트로
DB 호출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단 데이터베이스하고 자바하고 연결을 이렇게 한번 커넥션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러니까 퀄이 한번 날릴 때마다 커넥션 맺고 끊고 이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스펙 자체가. 자, 이런 부분들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자바를 개발할 때 가장 느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작업이 뭐냐면은 바로 I/O 부분이거든요. 접속하고 끊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풀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연결을 맺고 끊고를 이거를 할 때마다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연결을 일단 한 10개 정도 맺어 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 연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가 세이브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커넥션 풀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CP, 풀 뭐 이런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예전에는 이제 그 DBCP라고 해가지고 아파치 재단에서 제공해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풀을 많이 이용했는데 스프링부트에서는 이 히카리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히카리라는 세팅으로 제가 이제 멀티 데이터 소스를 이제 구성을 할 거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여기 우아한테크 여기서 좀 괜찮은 글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도 뭐 구글에서 검색을 하시면 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히카리 데드락에서 벗어나요. 이 문서를 좀 봐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제가 어떻게 작업을 진행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이제 기존에 제가 이제 작성하는 세팅이죠. 멀티 데이터베이스 소스가 아니라 그냥 스프링의 데이터 소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JDBC에서 세 가지 설정 정보 URL 그 다음에 ID 패스워드에 플러스 드라이버 내가 마리아DB를 쓰겠다. 그럼 마리아DB에서 제공해주는 드라이버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 이름을 정해서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됩니다. 포스그레스, 뭐 MS SQL, 오라클 뭐 이게 다 전부 다 다르거든요. 다르지만은 요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JDBC 스펙에 의해서 구현이 된 구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벤더들, 그 벤더들이 정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사용하라 그러면 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팅이 되죠. 이제 얘를 이제 멀티 데이터 소스로 이제 바꾸게 될 텐데요. 이렇게 설정을 이제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스프링의 데이터 소스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제 동의를 하고 데이터 풀을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 그 스프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히카리라는 것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카리라는 커넥션 풀을 사용하겠다라는 뜻이고요. 그 밑에다가 이제 이렇게 DB 정보를 2개로 분리를 했습니다. 분리를 했는데 스프링부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형태로는 제공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스프링부트에서 제공해주는 이런 프로퍼티가 아닌 이런 이름 프라이머리 첫 번째 DB 세컨더리 두 번째 DB 이렇게 커스터마이징한 프로퍼티를 하나 적어주고 그 밑에다가 이 히카리에서 세팅하는 이런 설정 정보들을 이렇게 2개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 2개를 분리하는 작업을 어디서 하냐? 우리가 이제 스프링부트에서 뭔가 빈 등록하는 부분들 있죠. 여기 컨피그레이션 하는 거. 이 컨피그레이션 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JWT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은 컨피그란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분리된 설정 파일들을 이제 하나 이렇게 가져다 쓰는 컨피그 파일들을 이 컨피그 폴더 안쪽에다가 만들어 두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2개로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서도 2개로 나눴으니까 여기 2개로 나눴죠. 이렇게 2개로 나눴으니까 컨피그 하는 요 자바 파일도 2개로 나눠 놨습니다. 뭐 하나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2개로 나누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눈에 보기. 요거를 잠깐 이렇게 두고요. 자, 그럼 이제 프라이머리에 있는 이 프로퍼티 정보들을 가져오겠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럼 이제 여기서 컨피그레이션 프로퍼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피그레이션 프로퍼티의 프리픽스 스프링 데이터 소스 히카리 프라이머리 스프링 데이터 소스 히카리 프라이머리 그래서 이 파일 내에 있는 애들은 이 설정들은 이 프리픽스를 가진 애들만 가져오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프라이머리죠. 그 다음에 세컨더리를 보면 이 세컨더리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커스터마이징하게 프로퍼티를 추구하고 그 밑에 뭔가 가져온 애들을 이렇게 구분자로 해서 가져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소스, 그 다음에 트랜잭션 매니저, 뭐, 요런 것들을 이제 세팅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프라이머리 데이터 소스랑, 그 다음에 세컨더리 데이터 소스랑은 소스가 거의 동일해요. 다를 바가 없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머리 데이터 소스 컴피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컴피그니까 좀 키울게요. 컨피그레이션 어노테이션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트랜잭션 매니저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Enable 트랜잭션 매니지먼트 이거 필수로 2개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JPA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JPA 리파지토리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 JPA를 사용할 때 리파지토리하고 엔티티 어노테이션 붙여가지고 사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데이터 소스가 2개로 나눠졌으니까 소스도 2개로 구분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저는 리파지토리에 프라이머리라는 패키지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세컨더리 이렇게 폴더를 패키지를 구분을 해 가지고 서로가 이용하는 데이터 소스가 달라지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리파지토리에 보면은 프라이머리 있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있고, 그래서 이 세컨더리에 있는 데이터 정보들은 이 패키지 안쪽에 넣으면은 걔네들은 그쪽을 이용하게 되고, 프라이머리 패키지 안쪽에 넣게 되면은 프라이머리 데이터 소스 정보들을 이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패키지로 구분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그 다음에 트랜잭션 매니저 팩토리, 트랜잭션 매니저 레프, 이렇게 2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하려면은 JDBC의 데이터 소스 정보들을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 부분은 아까 전에 애플리케이션 YML에서 들고 왔던 컴피그 파일들을 읽어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컴피그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 소스 JDBC의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프로퍼티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클래스 네임이랑 URL이랑 ID, 패스워드 정보, 그거를 이제 데이터 소스라는 곳에 세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컴피그 파일을 읽어오는 영역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스프링부트에서는 얘네들을 이 데이터 소스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용을 하는데 이 JPA가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JPA는 뭘 이용하죠? 엔티티를 이용하죠. 그래서 엔티티 매니저라는 거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엔티티들을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정이다 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엔티티 엔티티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결국에는 이제 커넥션 정보니까 데이터 소스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파라미터를 받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 빌더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util 클래스입니다.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만들기 위한 이제 util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 없어도 실질적으로 코딩은 또 다른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코딩이.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 데이터 소스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요 빌더가 없는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네, 없는 이유는 없어도 이 엔티티 매니저 팩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빌더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 여기에 이제 뭐 데이터 소스는 항상 이제 들어오죠. 데이터 소스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 패키지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바로 이제 내가 사용해야 될 엔티티들 위에 여기에 베이스 패키지라고 했던 것은 리파지토리들을 이야기를 한 거고, 이 패키지는 엔티티들이 모여 있는 부분.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한번 구분을 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리파지토리의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더리를 나눴는데, 이번에는 이제 모델 안쪽에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를 구분을 해 줬습니다. 물론 이제 프로젝트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설정이 이제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프로퍼티들에 대해서 세팅하기 위한 JPA 프로퍼티즈라는 걸 별도의 프라이빗 메소드로 빼가지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집어넣는데요. 요거는 이제 히카리 세팅에서 어떤 전략을, 아니, 히카리 세팅이 아니죠. 이 프로퍼티는 지금 엔티티 매니저의 프로퍼티니까. 이 엔티티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할 건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매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언더스코어 형태를 많이 쓰죠. 네이밍을 할 때. 그 다음에 자바에서는 카멘 스타일을 많이 쓰고, 그거를 맞춰주는 프로퍼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네이밍 전략이 뭐, 요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카멘, 요런 게 있고, 이렇게 두 가지를 스프링부트 쪽에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그냥 세팅을 해주게 되면은 자바에서 카멘 스타일로 이제 내가 이렇게 코딩을 해두면 알아서 데이터베이스의 언더스코어로 변경이 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편하죠. 자, 그래서 우리 엔티티를 한번 보면은 요걸 볼게요. 유저 엔티티를 한번 좀 보시면은, 보시면은 우리가 유저 ID 이렇게 카멘 스타일로 썼단 말이죠. 자, 그런데 데이터베이스에는 유저 언더바 ID 이런 식으로 칼럼명이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이거를 자동적으로 변환시켜주는 기능이 바로 이 두 가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옵션 세팅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엔티티를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준비가 우리가 됐고,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할 때 공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commit, rollback, 요거 뭐라 그러죠? 요걸 트랜잭션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스프링부트에서는 트랜잭션 매니저, 여기는 지금 JPA 트랜잭션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데,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것을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JPA를 쓰고 있기 때문에 JPA 트랜잭션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름을, 네이밍을 이렇게 붙여준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JPA 트랜잭션 매니저. 우리가 마이바티스나 또 다른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뭐 JDBC 트랜잭션 매니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제공해 주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해가지고 뭔가 멀티 데이터 소스를 구성을 할 때, 내가 마이바티스를 쓸 것이냐, 아니면 JPA를 쓸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살짝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세컨더리를 구성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이제 원리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세컨더리, 리파지토리 세컨더리, 그 다음에 설정 파일에 세컨더리를 이렇게 해놨고, 저는 귀찮아 가지고 그냥 프라이머리는 앞에다 프라이머리 붙이고, 뒤에다가 세컨더리는 앞에다가 세컨더리 붙이고, 뭐 그렇게 네이밍해서 그냥 간단하게 처리를 했습니다. 여기 뭐 설정 전략도 똑같고요. 다 똑같습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원리만 좀 이해를 하시고 인터넷 같은 데 뒤져가지고 한번 자기 환경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게 있다면은 이제 레이지 커넥션 데이터 소스 프록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좋아지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커넥션을 미리 맺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커넥션도 한 번에 10개 이렇게 맺어두게 되면은 그거마저도 메모리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 호출도 안 했는데 커넥션부터 맺어놓으면은 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프록시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 이제 분리된 DB를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마리아 DB로 이렇게 DB 해놨던 거는 이제 포스트 스코어, 그 다음에 스튜던트 요 테이블 3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유저는 이 포스트그레스 DB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프라이머리로 세팅을 해놨고, 이 유저즈 테이블을 세컨더리 데이터 소스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 여기 유저가 없으니까 유저 테이블 이렇게 연결이 안 돼야 되겠죠. 멀티 데이터 소스가 세팅이 잘 안 돼 있으면.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구성 제대로 동작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로그인 할 때 유저즈, 아까 그 포스트그레스에 들어가 있던 유저즈 테이블은 스프링 시큐리티에서 사용이 되는, 로그인 할 때 사용이 되는 테이블이고요. 로그인 할 때 한번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은 서버 띄워야죠. 잠시만요. 네, 올라갔고요. 샌드를 해보면
네, 유저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잘 들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석세스 했고요. 그 다음에 로그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이버네트가 실행이 돼서 유저즈, 예, 여기 앞에 퍼블릭 붙는 거 보이시죠?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리아DB는 이게 DB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고 그 안에 테이블들이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라클이나 포스트그레스 뭐 이런 애들은 이제 여기 스키마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스키마 안쪽에 이제 뭔가 들어가게끔, 테이블에 들어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그 짜잘짜잘한 특징들은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자, 퍼블릭이 앞에 이제 붙었다고 하는 것은 포스트그레스 쪽에 스키마가 앞에 이렇게 딱 붙은 거예요. 네, 여기에 실행이 정상적으로 접속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스코어, 네, 요 스코어. 이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리아DB 쪽에 제가 세팅을 해놨고요. 얘를 이제 샌드를, 이거 토큰 카피하기 되게 불편하네요. 네, 제가 빨리 리플레시 토큰이라는 거 빨리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성공했죠. 네, 들고 왔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성공은 했고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관련해서도 한번 샌드를 해볼게요. 샌드 하니까 제가 해보니까 이게 에러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쿼리 자체는 정상적으로 호출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포스트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마리아DB 쪽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됐는데, 여기 보시면 invalid UUID string이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자면은 post.java,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최초에 포스트 아이디를 UUID로 세팅을 했는데, 얘를 이제 원래 데이터 소스 구성에서 멀티 데이터 소스로 이제 분리를 했잖아요. 예, 분리를 하고 뭔가 세팅을 이렇게 했는데 이 UUID 부분이 이렇게 쿼리를 호출해서 결과를 들고 올 때 뭔가 문제가 발생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PA나 혹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뭔가 그 테이블 설계를 할 때 키는 UUID로 세팅하는 게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니다 라는 결론을, 저는 요거를 또 세팅을 해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UUID를 사용하는 거는 좀 이제 많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많이 불편하니까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 않나 판단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커넥션이 분리돼서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제가 이제 하나 하다가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됐잖아요. 이제 분리가 됐는데 거기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트랜잭션 매니저들을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기능을 이제 찾아가지고 이 강의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차인드 트랜잭션 매니저라고 하는 건데, 그 전에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컨피그로 세팅을 할 때 트랜잭션 매니저를 세팅을 해줬죠. 세팅을 해줬고, 이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두 개다 보니까 프라이머리랑 그 다음에 세컨더리 트랜잭션 매니저랑 두 개의 트랜잭션 매니저가 생겼잖아요. 그 둘을 연결하는 방법이 요겁니다. 이제 체인드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쓰려고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가운데 캔슬 줄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여기 한번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프링 쪽에서 이게 디프리케이트가 됐고, 얘가 왜 디프리케이트가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글로 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트랜지션 매니저, 앱스트랙트 플랫폼이 이제 플랫폼 트랜지션 매니저가 이제 앱스트랙트 상속받아서 한 거니까요.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개의 트랜잭션 관리자를 사용해 보면, 첫 번째 트랜잭션 관리자, 여기서는 우리가 세팅한 거는 프라이머리죠. 프라이머리 관리자가 리소스 관계없이 모든 동기를 처리합니다. 프라이머리가
가장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랜잭션 매니저, 여기서 이제 세컨더리죠. 세컨더리가 커밋이 실패하면은 이 프라이머리가 이미 다 동기화 처리해가지고 다 된 경우에는 세컨더리에서 롤백 시키고 싶었던 했던 것들이 프라이머리 쪽에 전달이 되지 않는다, 전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복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이렇게 공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쪽에서는 트랜잭션 매니저를, 이 체인드 트랜잭션 매니저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경험치로는 그 체인드 트랜잭션 매니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용을 해서 멀티 데이터 소스 환경에서 트랜잭션을 뭔가 전체적으로 두 개를 한 방에 롤백이 되게끔 이렇게 처리하려고 시도하는 개발자들을 많이 봤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됐거든요. 제 경험치로는. 예, 대부분의 케이스에 그 이유를 이제 저도 알 것 같습니다. 예, 스프링 쪽에서도 이렇게 대놓고 안 된다라고 해놨으니 제 경험치가 맞았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괜한 수고하지 마시고요. 멀티 데이터 소스에서 트랜잭션 커밋 롤백 되게 해달라, 그런 댓글 질문하지 마시고요. 안 된다. 네, 안 된다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이제 멀티 데이터 소스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멀티 데이터 소스 요 작업을 한 이 소스는 제가 이제 항상 제가 설명란에도 넣어놓긴 하는데, 이 설명란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 강의에 대해서 소스 코드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올리고 있고, 이렇게 강의별로 이제 브랜치를 구성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이 강의는 이제 GitHub에 이제 그 프로젝트 기능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스프링 부트 3하고 이제 뷰 3를 연결하는 그 강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